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반찬은 늘었는데 몸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물도 나름대로 마시고 짠 음식도 예전보다 줄였는데 아침마다 손등이 붓거나 소변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병원 검사표에서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어 과율 같은 낯선 숫자를 볼 때마다 도대체 나는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 하고 마음이 서늘해지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콩팥에 좋은 음식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이름보다 콩팥이 힘들어하는 조건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작동합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에도 깊이 관여하지요. 그런데 이 정수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짐이 밀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어떤 음식은 양과 조합, 시간에 따라 콩팥을 꽤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오래 버티기 때문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도 저는 건강식만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콩팥이 힘들어할 만한 습관이 이미 식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70대 후반에 한 한국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챙겨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고 국물도 몸보신이라 생각해 거의 남기지 않으셨지요. 견과류도 좋다고 해서 한 줌보다 훨씬 많이 드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모두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발목이 붓고 몸이 쉽게 지쳤습니다. 그분은 음식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콩팥의 입장에서 너무 벅찬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채소가 왜 문제입니까? 견과류가 왜 조심 대상입니까?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에 콩팥 음식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한 의학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콩팥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칼륨, 단백질, 수분 부담을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항상 콩팥에도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단계에서 단백질을 얼마나 줄일지, 식물성 식품을 어디까지 권할지는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음식 이름을 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콩팥이 편해지는 원칙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는 많은 분이 건강식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흔한 식탁 조합, 그리고 절대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과 순서를 바꿔야 하는 음식의 공통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먹을까보다 훨씬 중요한 어떻게 먹을까가 선명해지실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왜 좋은 음식도 콩팥 앞에서는 독이 되는 짝이 생기는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식 이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단순히 이름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콩팥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부담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몸이 처리해야 할 짐이 갑자기 많아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좁은 다리 위를 지나는 짐 수레를 관리하는 문지기와 비슷합니다. 적당한 수레가 천천히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고 알려진 짐 수레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짐이라도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콩팥도 같습니다. 나물은 좋고, 두부는 좋고, 생선은 좋고, 견과류도 좋다고 해서 한 식사에 여러 개를 과하게 겹치면 콩팥은 조용히 지칩니다. 여기서 메인스트림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나트륨, 칼륨, 인, 단백질, 대사산물, 그리고 수분 균형을 함께 조절합니다. 이 중 하나만 많아져도 힘든데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짭짤한 국물에 단백질 반찬을 많이 곁들이고 거기에 칼륨이 높은 채소나 과일까지 더하면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콩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처리할 일이 몰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많은 분이 놀라는 점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짠맛은 줄였는데도 콩팥 수치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만 조심하고 전체 조합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은 양이 적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여기에 멸치볶음, 김치, 장조림까지 더해지면 나트륨이 겹칩니다. 또 건강을 생각해 콩류, 두유, 견과류, 바나나, 토마토를 한날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분들에겐 전해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식품이지만 같이 몰리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60대 후반의 한 한국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두유를 마시고 점심엔 나물 반찬을 넉넉히 드시고 오후엔 견과류를 챙기셨습니다. 저녁에는 건강을 위해 감자와 버섯을 넣은 국을 드셨지요. 주변에서는 모두 훌륭한 식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몸이 붓고 피곤함이 심해지고 칼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나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같은 방향의 부담이 하루 안에 반복되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식단이 심장과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고 실제로 장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식물성 식품이라도 칼륨과 인 함량, 섭취량, 조리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식물성 중심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계별 맞춤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명성이 아니라 지금 내 콩팥에 여유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한 끼에 부담을 몰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짠 음식, 단백질 많은 음식, 칼륨 높은 식품이 한 식탁에 겹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식이라도 양과 빈도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붓기, 밤 소변, 입맛 변화, 쉽게 지치는 느낌은 콩팥이 보내는 작은 메모일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도 혹시 좋은 음식의 과잉 조합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소변 변화와 붓기가 왜 중요한 첫 신호가 되는지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콩팥은 아플 때보다 먼저 생활 속 작은 변화로 말을 걸어옵니다.
콩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묵묵하고 심장처럼 쉼없이 일하지만 이상이 생겨도 초반에는 크게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첫 신호를 놓칩니다.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호가 너무 생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과 붓기는 콩팥이 보내는 가장 일상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 소변을 만들고 몸속의 물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이 흔들리면 소변의 양, 횟수, 거품, 색, 그리고 몸의 붓기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흔해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밤에는 자주 깨지. 어제 좀 짜게 먹어서 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소변이 줄어야만 콩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의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거나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에 가는 형태로 먼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거품류라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니지만 거품이 반복해서 오래 남는다면 단순한 물살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도 증상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아니 반복성과 전체 맥락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한국인 여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저녁 늦게까지 물과 차를 자주 드셨고 밤에 두세 번 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이면 반지가 조금 끼고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남았지만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압과 콩팥 관련 수치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픈 데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점이 콩팥 질환의 어려움입니다. 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붓기를 단순히 나이, 피로 많이 걸은 탓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두덩이나 손등이 유난히 붓거나 저녁마다 발목이 묵직해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일이 반복된다면 몸속 수분과 염분 균형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다면 콩팥과 혈압의 연결고리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깊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소변과 붓기를 얼마나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혈당 숫자나 체중계 숫자는 자주 보면서도 정작 매일 나오는 소변의 변화는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종종 가장 먼저 거기서 힌트를 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의는 있습니다. 야간뇨나 붓기는 콩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혈관, 수면 상태, 전립선, 미약물 영양 등 다양한 원인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증상보다 검사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생활 속 신호를 조기에 읽는 것이 예방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말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되 몸의 메시지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고 증상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첫 관찰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손등과 얼굴 느낌을 살피고 소변 거품이 반복되는지 보고 밤에 몇 번 깨는지 가볍게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 안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습기가 차는 것처럼 콩팥도 큰 이상 전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방향을 더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많은 분이 경계하지 않는 반찬과 국물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습관이 왜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식탁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식탁으로 한 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음식은 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익숙한 반찬, 가장 정겨운 국물, 가장 자주 손이 가는 밥상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매일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집에서 만든 음식이니까 안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음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성분과 양, 그리고 반복을 기억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것은 국물입니다. 많은 분이 반찬보다 국물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느끼십니다. 실제로 입안에 들어갈 때도 편안하죠. 그런데 메인스트림한 의학 사실로 보면 국물은 나트륨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찌개, 국, 탕, 장국은 눈에 보이는 건더기보다 보이지 않는 간이 더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세 끼 반복되면 몸은 그 짠 부담을 계속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붓기와 혈압 부담이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은 더 바빠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김치 한 가지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식탁에서는 짠맛이 겹쳐서 들어옵니다. 김치, 된장국, 멸치볶음, 장조림, 젓갈, 나물무침의 양념,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는 반찬의 간까지 더해집니다. 각각은 소량이라 괜찮아 보여도 함께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얇은 이불 한 장은 가볍지만 여러 장이 쌓이면 금세 무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바로 그 겹침을 힘들어합니다. 제가 떠올리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70대 한국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식단표를 적어 오셨습니다. 본인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소금통도 잘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침엔 된장국과 김치, 점심엔 생선조림과 나물무침, 저녁엔 청국장과 깍두기, 사이사이에는 마른 반찬이 자주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한국 식탁에서 너무 익숙하고 또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검사 수치와 붓기, 혈압을 함께 보면 몸은 계속 짠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라면도 잘 안 먹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콩팥은 라면 같은 강한 자극뿐 아니라 제 일상의 잔잔한 누적에도 지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단백질 반찬의 과한 중첩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회복에 필요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단백질도 적절한 양이 핵심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콩, 고기 반찬을 한 끼에 겹겹이 많이 드시면 몸에는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콩팥은 대사산물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노년층의 근감소 예방을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콩팥 기능이 낮아진 경우 과도한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답은 극단이 아니라 상태에 맞는 조절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짜게 먹고 있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짠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입은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이미 답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바꿀 때는 거창한 금지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김치나 젓갈 같은 강한 반찬은 한두 젓가락으로 만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간이 있는 반찬이 둘 이상 겹치면 다른 반찬은 최대한 담백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반찬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에 중심을 하나 정하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생선이 중심이면 두부는 곁들임 정도로, 두부가 중심이면 다른 단백질은 줄이는 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우리 집 밥상이 너무 허전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과 과한 조합을 덜어내면 입은 처음엔 심심해도 몸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아침 붓기가 덜하고 물 마시는 패턴이 안정되고 밤에 덜 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특히 부모님 식탁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에게는 이 작은 정보가 큰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음식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음식이 아니라 양과 시간과 조리법을 바꾸면 오히려 훨씬 편해지는 반전의 원칙을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앞에서 국물과 짠 반찬, 겹치는 부담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네요. 두부도 조심, 나물도 조심, 과일도 조심, 국도 줄이라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함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느끼면 한 번에 다 끊었다가 오래 못 가고 다시 예전 식사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콩팥 식사는 금지의 기술이 아니라 조절의 기술입니다. 메인스트림한 의학 사실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음식은 절대적인 선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은 현재 기능 상태, 혈압, 부종, 당뇨 유무,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도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 이름만 보고 무조건 끊는 방식은 오래 가기 어렵고 때로는 필요 없는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음식이 두부와 콩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믿는 분도 있고 반대로 콩팥이 안 오면 콩은 절대 안 된다라고 겁내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을 봐야 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활용하기 좋아서 식탁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양과 겹침입니다. 두부조림을 먹고 두유를 마시고 콩자반까지 곁들이면 그날은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 부담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많이 놀라시는 부분이 과일과 채소입니다.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인데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식이라는 명성과 콩팥의 현실은 항상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수분 면에서 장점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와 과일은 칼륨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에게는 양과 종류, 조리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채소를 너무 무서워해 거의 안 드시면 변비, 식사 불균형, 전반적인 식욕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함이 핵심이지요. 진료실에서 기억나는 68, 세 한국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콩팥 기능 저하를 듣고 너무 놀라셔서 건강 관련 영상을 이것저것 보신 뒤 과일과 채소를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밥과 흰죽, 계란만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조심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몇 주 지나니 기운이 더 없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범위를 찾아 식탁을 다시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종류와 양, 조리법을 조정한 뒤 훨씬 안정감을 찾으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의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의견과 콩팥 질환 단계에 따라 칼륨과 인 조절을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만 붙잡으면 현실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유행보다 지금 내 몸의 여유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입니까? 아니면 오래 지킬 수 있는 식사입니까? 실제로 바꾸기 쉬운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한 끼에 단백질 중심은 하나만 정합니다. 생선이면 생선, 두부면 두부, 달걀이면 달걀입니다. 둘째, 국물과 짠 반찬이 있는 날은 다른 반찬의 간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셋째, 과일과 채소는 무서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종류와 양을 나누어 먹습니다. 넷째, 건강식품처럼 여겨지는 두유, 견과류, 콩 반찬도 몸에 좋으니까 많이가 아니라 겹치지 않게 적당히로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콩팥은 완벽한 하루보다 덜 무리한 하루를 더 좋아합니다. 한번 잘 먹고 다음날 무너지는 식사보다 매일 조금 덜 짜고 조금 덜 겹치고 조금 덜 과한 식사가 훨씬 낫습니다. 마치 숨이 찰 정도로 한번 오래 걷는 것보다 무리 없이 매일 걷는 것이 몸에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콩팥이 좋아하는 식사 순서와 왜 물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음식의 비밀은 재료 이름보다 있냐 결국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같은 밥상이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음식 종류만 따지다가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그런데 콩팥은 음식의 총량뿐 아니라 한 번에 얼마나 빠르게 부담이 밀려오느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거나 짠 반찬과 국물을 먼저 많이 먹으면 갈증이 커지고 전체 섭취량도 늘기 쉽습니다. 또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 몸 전체의 대사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혈관과 콩팥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혼자 일하는 장기가 아니라 혈압, 혈당, 수분 균형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숟가락부터 국물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백한 반찬이나 식사의 중심이 되는 음식부터 천천히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두부 혹은 너무 짜지 않은 반찬을 먼저 조금 드시고 밥은 급하게 밀어 넣지 말고 국물은 마지막에 맛보는 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은 처음에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식사 전체에 속도와 짠맛 의존이 훨씬 안정됩니다.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콩팥에 좋다고 믿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물론 탈수를 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붓기가 있거나 심장과 혈압 문제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무조건 많이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더 들이켜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더 붓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짠맛과 식사 구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한국인 남성 환자 한 분은 식사 때마다 국을 거의 먼저 비우고 그 뒤에 반찬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니 식후에도 물을 많이 드셨고요. 본인은 물을 잘 챙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두세 번씩 깨고 아침엔 손이 붓고 낮에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국물량을 줄인 뒤에는 같은 음식이어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순서가 몸의 느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는 식사 순서 자체보다 총 섭취량과 영양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순서만 바꾸고 전체 식사가 그대로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서는 실천하기 쉬운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식단을 갈아엎지 않아도 오늘 저녁부터 바꿔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배가 고파서 빨리 먹는 편입니까? 아니면 몸이 편하도록 천천히 먹는 편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어집니다. 콩팥을 편하게 하는 것은 식탁 위 순서만이 아닙니다. 짠맛에 익숙한 혀, 늦은 저녁 식사, 습관처럼 먹는 약과 건강식품, 움직임이 적은 생활이 모두 연결됩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물 이야기처럼 몸은 한 가지 이유로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작은 부담이 겹쳐질 때 더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생활의 연결고리를 보겠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습관, 많은 분이 놓치는 약 복용과 걷기, 그리고 콩팥이 회복의 여지를 느끼는 일상의 조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닿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콩팥 건강을 생각하면 먼저 물병부터 찾습니다. 물론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게 되는 차이는 물의 양보다 생활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다시 말해, 콩팥은 하루에 마신 물의 컵 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얼마나 짜고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움직임이 없었는지를 함께 기억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혈관과 아주 가까운 장기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거나 혈당이 자주 흔들리거나 몸속 염분과 수분 균형이 계속 무너지면 콩팥의 작은 필터들은 서서히 지칩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일은 결국 혈관을 편하게 해주는 생활과 연결됩니다. 많이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걷기입니다. 걷는 게 콩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걷기는 혈압, 혈당, 체중, 순환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하는 운동보다 식후에 1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습관이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갑니다. 몸 안의 흐름이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콩팥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약과 건강식품입니다. 많은 분이 처방약은 조심하면서도
진통제나 파스처럼 익숙한 것, 혹은 건강원 제품, 각종 즙, 한 번에 여러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습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이나 건강식품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미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원칙은 분명합니다. 콩팥 상태가 걱정된다면 건강에 좋다더라 는 말만 믿고 오래 드시는 것보다 꼭 필요한지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가 넘은 한국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자주 드셨고 피곤할 때는 건강즙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붓기가 있다고 느껴 물도 억지로 많이 드셨지요. 본인은 몸을 돌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나씩 정리해보니 콩팥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짠 반찬, 늦은 저녁, 적은 움직임, 간헐적인 약 복용이 조용히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잘못 하나가 아니라 작은 부담 여러 개가 모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몸을 위해 뭔가를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버거워하는 것을 덜어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추가하려고 하지만 콩팥은 때로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콩팥 건강을 위한 생활 원칙을 복잡하게 잡지 않습니다. 첫째, 식후에 잠깐이라도 걷습니다. 둘째, 늦은 밤 짠 음식과 야식을 줄입니다. 셋째, 진통제나 건강식품은 습관처럼 반복하지 말고 점검합니다. 넷째, 붓기와 야간뇨, 피로가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물은 많이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마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과도 꼭 나눠주십시오. 특히 좋은 음식만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 분들께는 이런 생활의 맥락이 더 필요합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식사 순서 이야기처럼 몸은 아주 작은 바뀜에도 반응합니다. 한 번의 완벽한 결심보다 매일의 덜 무리한 선택이 훨씬 강합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지치지만 회복의 방향도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8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완벽하게 끊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의 식탁과 생활을 어떻게 더 가볍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인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식탁, 익숙한 반찬,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콩팥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에 안도하는지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더하는 것보다 콩팥이 버거워하는 방식부터 줄이는 것.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물은 맛보는 정도로 줄이고, 짠 반찬은 겹치지 않게 하고, 단백질 반찬은 한 끼에 중심을 하나 정하는 것. 건강식이라고 해놔서 한날에 몰아먹지 않고, 과일과 채소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물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짠맛과 생활 습관을 먼저 돌아본 뒤 내 몸에 신뢰 맞춰 마시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식탁의 소음을 조금 줄여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몸 방향을 바로잡는 일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려고 하면 더 지치고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가락을 덜고 내일 아침 붓기를 한 번 더 살피고 이번 주에는 식후 10분 걷기를 해보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선택이 몸에는 더 깊게 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염분, 수분 균형을 무리 없이 관리하는 생활은 콩팥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이 큰 병만 무서워하면서도 그 앞에 놓인 작은 습관은 너무 쉽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은 종종 큰 사건보다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방향도 작은 반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는 식물성 식단, 단백질 조절, 수분 섭취 기준에 대해 조금씩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의견이 만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무시한 채 남의 건강법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유행하는 식단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오래 지킬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 더하려고만 하지 않았을까요? 내 콩팥이 정말 원했던 것은 대단한 보약이 아니라 조금 덜 짜고 조금 덜 급하고 조금 덜 무리한 하루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마음이 잠시 멈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출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끝까지 잊지 않으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식탁을 완전히 바꾼 분보다 이리 작은 원칙 몇 가지를 오래 지킨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상을 무섭게 바라보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고 아침 붓기가 줄고 밤에 덜 깨고 이제는 뭘 먹어야 할지 조금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희망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늘 작은 진심을 먼저 알아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서 무엇을 줄여보고 싶은지 혹은 어떤 반찬이 가장 고민되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꼭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의 식탁 하나가 바뀌면 그 사람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데이 1/7 챌린지 시작.